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2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호재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예. 글쎄요, 외국인 현선물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오늘 3,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800선까지 회복이 됐네요.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제가 3,000선 찍고 나서 네. 되게 염치 없게 3,100 기대한다 했는데 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건 예측이 맞아 떨어졌네요. 희망이었는데 네. 현실이 됐고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이것을 받쳐줬다면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 국제유가 떨어지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분위기보다는 네.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그러게요. 희망 섞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마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체화되는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쪽 방송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 한국전력이 20% 넘게 급등하는 거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이제 네. 오르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20%대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승 재료를 그냥 갖다 붙이면 네. 순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수익 극대화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월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동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사실 팀장님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휴전 됐다고 저희 마음 놓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결국에는 2주의 시한을 줬었고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냉각이 되고 있어서 2주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어떤 빠른 그런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런 결과를 결국 가져올 수 있었고 이란 역시나 자국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고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좀 신용만 하고 약속된 플레이를 한 이후에 종전과 이런 부분들로 전개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타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한 모습 본인이 상당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투심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심리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론을 놓고 해석을 하자라면 결국에 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자화자찬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개입을 한 상황에서도 결국에 이제 미국이 그런 합의를 제안했고 카타르가 중재했다라는 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주적 중에서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카타르에 이제 미군 기지가 상당히 중동에서 큰 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있었지만 이란의 체면을 좀 채워주는 모습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카타르는 워낙에 친서방의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재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번 작전과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결과에 미국이 동의를 일정 부분 해주었고요. 또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마가에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의견이 분화가 있었지만 협상보다는 무력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강경파의 힘이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를 본다라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동 사태에 개입을 해서 본인의 치적을 올리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던 노벨 평화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점을 선으로 이었을 때에는 일련의 좀 맥락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생각해보면 좀 네. 웃기긴 해요. 벙커버스터로 무력 시위를 했다가 네. 하루 만에 자기가 평화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예,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선물 시장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게요. 예,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3,100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800까지 다행히 이 숫자가 뭐라고 이거 좀 찍어줬으면 했었는데 예, 찍고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건데 특히 어제는 코스피 5천 특위까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향방이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을 요약해 보자라면은 증시 상당히 좋았고요. 네. 채권 시장은 최근에 증시와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에 의한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량이 늘게 되면 채권 가격의 약세는 곧 금리의 상승이었었는데 예. 이런 이제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뉴스가 새벽에 이제 나왔고요. 외환시장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원 가량 급락하면서 트리플 강세장을 시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자이든 간에 상당히 좀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라면은 2,950선에서 3,000포인트로 갈 때 상당히 수급상에서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나 개인들의 순매수에 대한 힘은 일정 부분 존재했지만 예. 기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었고요.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일단락되기보다는 좀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투심이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장의 흐름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국내 상당히 선행 지표로 갈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행정부 수반의 공백으로 인해서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국내의 불안감을 좀 자극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기 대선과 그래서 이재명 신정부의 출범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으면서 추경을 좀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이 경기의 진바닥을 다지고 이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거기에 이제 추후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증시에서는 경기 그리고 제도적인 개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경감 이런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컨센서스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응축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목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예. 특히나 뭐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중립금리가 내려가고 잠재 성장률과 함께 하향 조정이 되면서 고성장, 중성장에 대한 시대는 좀 저물었지만 이번 정부는 이런 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단 국내 가계의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금융시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코스피, 그 유가증권을 이제 좀 더 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방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아직 채 안 되었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지는 말씀하시기 당연히 힘들 테니까 제가 네.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시장이 크게 오르기 전에 전 증권사나 글로벌 IB의 코스피 전망치 상단이 한 2,900에서 3,100, 네. 높게 보는 데는 3,200 네. 정도까지 있었는데 어느덧 3,100까지 올라왔으면 다시 이 상단치를 올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약간 그래도 좀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한 건지 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속칭 이른바 물려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오늘처럼 호재가 만발해 있을 때는 당연히 위를 보게 되죠. 다 좋아 보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재료라는 것은 장시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가 이제 과거의 재료를 대체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재료가 과거의 재료를 압도하는 강세 흐름을 지지했을 때에는 좀 약간 뭐 이러면 묻지마처럼 올라갈 개연성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테스트 과정 중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3천을 바라보고 있지만 상당히 버벅대는 그 레인지, 좁은 레인지 내에서의 등락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이 수급적인 플레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재료들이 다시 부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재료를 지금처럼 글로벌 국내외 재료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쉽사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참가자들은 예측 가능한 측면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국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경기에 대한 진바닥 탈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가 0%에서 그래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를 통해서 1% 내외, 1%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레벨의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업종별 순환매 구조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장 업종들의 수출 그리고 관세에 관련된 외교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경감 거기에다가 실적 또는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지지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패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대장 업종들의 약간 비껴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좋았었던 기계, 방산, 원자력 거기에 이제 내수와 증권업종, 건설업종 이러한 부분들이 환매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대장 업종들의 힘을 조금 더 수반할 때 그 흐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실적은 곧 국내 매크로 지표의 그런 경제 지표에 있어서 탄탄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증시를 둘러싼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됐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간 상황이고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현선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판 규모에 비하면은 아직 더 살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 증시 자체가 그 이머징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지금 MSCI 선진 네. 편입 이 지수 이게 번번이 물을 먹은 상황에서 이제 25일 그 1단계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게 과연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는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호재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도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훨씬 더 클 수 예. 있겠고요. 2008년도에 편입이 되었다가 워치리스트에 네. 2014년도에 제외되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결과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나 이에 관련된 지난주 거래소 방문 때 이런 관련된 코멘트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좀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재작년이었죠. 작년도였죠. 작년 하반기에 FTSE의 WGBI 국고채 시장이 이제 세계 선진국채 시장에 편입이 되었던 예. 소식입니다. 올 11월에 이제 실질적인 자금 집행이 여러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과 제도 개편을 통해서 내년도 4월로 조금 6개월 정도 지연은 되었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당히 기재부 관련된 TF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수반이 된다라면은 MSCI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정치 사법적인 리스크의 국내 이벤트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공직사회 역시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제도적인 개편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들과 이 평가를 하는 MSCI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된 미팅을 통한 여러 가지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에 약 2년간 있었던 FTSE의 WGBI 편입만큼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FTSE에 편입이 될 때 관련되었었던 제도적인 개편들이 예. 상당히 좋아졌고요. 거기에다가 외환 시장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 여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간 데스크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서양의 시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채권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났던 것들이 외국 투자자들의 등록, 계좌 개설 절차가 상당히 간편화,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MSCI에 있어서도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단초들을 마련해 주는데 사례로 쓸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집행 노력 그리고 타이밍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면은 제 워치리스트에 재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당히 그렇죠.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들은 저희가 조금씩 충족해 가고 있긴 한데 이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MSCI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워치리스트에 등재되고 내년 6월쯤에 지수 편입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이거는 한번 결정 기다려 보시죠. 네. 그런데 MSCI 모멘텀도 있고 말씀하신 WGBI 모멘텀도 어쨌거나 언젠가는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도 잘 나가고 개별 종목으로 급등 흐름 저희가 오프닝에서 뭐 네.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한국전력까지 그러게요. 20% 급등한다는 네. 얘기를 했지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이런 초대형주, 대장주들이 좀 잘 나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만 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어제만 봐도 좀 방향성이 극명하게 달라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발 좀 불확실성 뉴스들도 있었고 대형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흐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컬테스트에 대한 통과 소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호재였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하이닉스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 결국에는 AI 산업에 있어서 이제 HBM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아직 차별화되어 있는 그 격차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갭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요구심은 아직 팽배해 있다. 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 종목들이 너무 잘 치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장 업종에 대한 배제를 하고 이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익률을 따라가 주는 것만큼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을 때 삼전이냐 하이닉스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확실한 하이닉스를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핵심은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장 업종과 종목들이 갈 때 이제 갈 수 있는데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그런 기업들의 고민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치적 경제 경영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큰 선거가 있을 때에는 대기업이나 그룹들의 투자 집행 계획은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계 인사들을 대통령께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실질은 어떤 투자를 국내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죠. 예. 왜냐하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캐펙스를 통해서 향후에 먹거리를 생산해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들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기억하시겠지만 약 2개월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기업들의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 글로벌이든 국내든 매출과 이익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최악의 단계로 진입을 하지 않아서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될 때 수출이 좋아지고 이제 실적이 올라온다라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엔 이번 G7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좀 불발이 되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중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는 게 또 맞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참석도 이제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엔 순차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다소 거칠 수 있다.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을 완전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단 이런 통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군사 안보 그리고 지정학적에 대한 우리의 입장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는 힘은 조금 더 확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덧 코스피가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100까지 올라온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 국내 증시 아직 이제 뭔가 좀 발을 못 담그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업종별로 봤을 때 저평가된 쪽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가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재명 신정부 네.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이제 신정부 여론조사에 의해서 1위 후보가 되었을 때 잘 나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했었던 것들이 불법,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법 탈법을 엄벌하겠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 그래서 주주를 바라보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부합했었던 것들은 이 가치주에 좀 더 맞아떨어졌던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 그리고 지주사들이 상당히 지금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때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그동안에 내수 기반의 산업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았었던 소비재, 거기에 이제 외국의 스토리가 붙는다라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었고요. 거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까지 내렸었는데 예. 그 0.7%포인트 중에서 0.4%포인트 이상이 건설업의 부진으로 이런 하향 조정이 생겼다라고 하고 진단한 이후에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추경과 엮이면서 건설업종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선은 이제 끝났고 네.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신정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비단 그동안에 눌러 있었다가 올라왔던 가치주들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가치주의 하단은 비교적 정책적인 모멘텀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가치주를 선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환매 구도 속에서 성장 모멘텀을 조금 더 발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눈이 좀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이나 원자력, 기계, 조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치고 달려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눌려 있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대장 업종들인데 대장 업종들이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정책 그 대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고 우리나라 경기의 흐름과 함께 반등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치고 가는 힘 그만큼 큰 애들이 갈 때에는 좀 더 지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증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시총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매직 워드가 있죠. 바벨 전략이라고. 바벨 전략. 둘 다 사야죠. 네, 가치주, 성장주. 근데 그 안에서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치주 안에서도 이제 상법 개정이나 네. 밸류업으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쪽, 그다음에 성장주 안에서는 이제 실적이 일단 받쳐주는 쪽들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뭐 여기서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섹터는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데 약간 눌려있던 이제 앞으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반도체예요? 자동차예요? 2차 전지예요?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가장 반도체.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도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좀 클 것이고 AI 산업의 이제 가시적인 확장 거기에 반도체 디램에 있어서의 가격의 타이트함이 수급의 타이트함이 가격의 상승 압력을 지지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이닉스가 이미 보여주었다시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합이 된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테슬라와 테슬라. 2차 전지 얘기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네네. 로보택시가 이제 첫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급등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든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좀 덕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도 돌리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요. 예. 좀 환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로보택시는 새로운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상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런 모멘텀을 좀 자극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근데 나오는 과정이 조금 불편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좀 화해하는 모드가 되어서 그런 인적인 측면과 기술의 모멘텀이 같이 결부가 되면서 어제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2차 전지의 캐즘에 대한 부분들로 바로 연관지어서 호재에 만발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조금 이른 시점이 그렇죠.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그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 그리고 가격의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 그리고 공급 사이드 측면에 있어서의 각자 도생을 통해서 결국 살아남는 자의 옥석 가리기가 조금 가시적으로 될 때 그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기다리면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조금 더 지켜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유의미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국면들이 아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수급적으로 흐름이 좀 쏠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다른 것들이 잘 그러게요. 가다 보니까 네. 그 시선들이 잘 가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참 이게 손실이 크면 또 이게 막상 팔려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예, 이게 손실을 확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강세론자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는 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체도 매우 부드러웠다면서 사실 구글의 웨이모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호평을 받으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8.2%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이 불어든 겁니다. 먼저 나인테크가 오늘 17%대 상승하면서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했는데요. 14%대 오르면서 48,9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6%대 상승, 이외 기타 종목도 모두 일제히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관련주가 저평가됐다는 증권가 분석에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7, 8월을 기점으로 AI 수요의 B2B 확장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멀티플 상승 국면 재진입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해줬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4.31% 상승하면서 6만 5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청주에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지어서 패키징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종가는 7.32% 올라서 27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TFE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에 투심이 쏠리면서 일제히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산이체 네트워크 기업 비자와 미국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RH, 항공기 부품 공급 기업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산이체 네트워크 기업 비자입니다. 현재 주가는 34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8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비자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 비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고 기존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자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새로운 사업에 있어 기회가 될 거라면서 해외 송금, B2B 결제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RH입니다. 현재 주가는 18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5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2%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관세 부담까지 더해졌지만 아웃도어 카테고리의 시즌 할인과 멤버십 할인폭 확대가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아웃소싱 비중은 지난해 23%에서 1분기 16%, 연말까지 2%로 축소할 계획이고 대체 생산지는 미국과 이탈리아 중심으로 전환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수요가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데요. 현재 유럽 5개국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파리, 런던, 밀라노에 신규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매수에 나설 시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항공기 부품 공급 기업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가 175.35달러로 제시됐는데 간밤 1.32% 상승하면서 175.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6월 16일에 열린 세계 최대 항공우주 박람회 파리 에어쇼에서 에어버스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항공기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우멧은 항공기 핵심 부품 공급사로 이런 흐름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신규 부품 수요가 늘고 있고 기존 항공기의 유지보수 부품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모든 지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AI 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용 가스터빈 수요도 확대되면서 매출이 12% 늘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하우met이 이미 GE와 지멘스를 포함한 고객사에 가스터빈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있고 항공 부품과 유사한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추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대출길까지 막히면서 특히 2030 세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또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죠. 예,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또 주목해 볼 정책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뭐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네. 이게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우선 이제 시장 현황을 한번 짚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토호제가 해제된 이제 2월 12일부터 본격 올해 상승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용성이라고 그래서 강남 상구, 용산, 이제 성동 이런 데가 앞서 올랐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마여목, 그러니까 마포,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까지 뜨거워지더니 이제 차례대로 금강구라고 있죠. 이제 여기하고 이제 동대문, 뭐 서대문, 광진 소위 말하면 이제 핵심지 위주에 있던 인접 지역까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던 집값이 최근에는 이제 노도강까지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노원 여기까지 확산이 되더니 지난주 한 2주 전부터는 이게 이제 결국 경기도와 인천으로까지 확산이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천과 판교, 분당만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광교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화성, 동탄 이런 지역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현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가 또 잠깐 설명드리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지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불장이라고도 하고 네. 패닉 바잉.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이번에 집을 안 사면 망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게 2020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더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만 가구가 주택이 부족한데 이런 아파트가 특히 새 아파트의 입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40%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은 한 20-30%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준금리를 2.5로 낮추었잖아요. 이제 한두 차례 금리가 더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릴 거다. 그런 예상 때문에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 정부가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여기다가 이제 30조가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유동성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주식 시장과 함께 주택 시장으로도 결국 자금이 좀 몰릴 거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점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내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공급 확대가 없다면 적어도 2, 3년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부동산도 슈퍼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한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린다는 건데 적어도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 3, 4년 정도 현재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반대로 지방은 예. 여전히 차가운 네. 그러니까 온도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그런 배경 때문에 지금 서울 내에서는 아파트 거래 가격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그런 매물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경기도 쪽에서도 뭐 동탄이라든지 광교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뭐 빌라라든지 비아파트 쪽 그런 매수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우선 두 가지인데 예.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그 관계도 아파트가 오르면 본래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과거의 패턴이에요. 근데 우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저층 매물이 최근에 오르는 거. 저층. 예, 1층짜리가.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1층 매물은 좀 수요가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햇빛도 안 들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5 내지 10%가 이 정상 가격에서 저렴해요. 예. 우리가 로얄층이라는 데는 또 가격이 한 5%에서 한 10% 비싼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안 팔리던 1층조차도 많이 찾는다. 그 얘기는 이제 매물이 씨가 말랐고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때문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신 중요한 질문인데 최근에 경기도나 인천을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를 하면서 네.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 같은 데도 찾는 이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 이것 때문에 뭐 인천의 미추홀이라든지 이런 쪽에 빌라 같은 경우는 많이 회피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젊은 층들은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안으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대로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지인의 수요가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라고 그러면 서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올 봄에 대구 서울을 매수했거든요. 예.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의 부자들이 주로 샀고 경기도 인천 사람들도 서울을 샀었는데 이제는 외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로 발을 돌리고 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많이 올라요. 수용성.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데가 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말하는 예. 소위 지역인 이제 수원도 포함이 되고 용인 그다음에 화성, 네. 평택까지도 수요가 확산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미분양은 이제 많이 좀 감소하고 김포나 고양시 미분양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도 이제 미분양이 감소하고 제2차적인 아파트를 못 사면 그 다음 대체제인 오피스텔과 빌라로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예. 마용성, 수용성. 이제는 안 오르는데 먼저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젊은 층에 대한 내 집 마련 문제에 대한 어려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체감상으로는 40, 50 세대도 서울의 아파트 갖기는 쉽진 않지만 또 이 세대는 어떻게든 연끌을 하면 뭔가 자금력이라도 갖춰질 텐데 2030은 진짜 이제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그러게요. 시행이 되면 대출받기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예, 소외감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걱정되는 게 2030 세대인데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올해. 네. 이거 과거 2020년하고 2021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그때 보면 저금리 시대가 제로가 됐잖아요. 예. 이때 집을 가장 많이 샀던 계층이 20대, 30대였어요. 이때도 2014년부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뒤늦게 이생집마, 뭐 이번 생에 집을 안 사면 망하게 생겼다. 패닉 맞아요. 바잉 이런 것들이 또 두 분은 젊으시니까 네. 앵커분 아시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번에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좀 조심스러워해.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빌라나 오피스텔 외곽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택을 사는 구매 연령층을 보니까 40대, 50대가 주 구매층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럼 왜 20, 30대는 왜 이렇게 소외됐는가?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돈이 없기 때문이고 집값이 뭐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에는 20, 30대들에 대한 정책이 새 정부는 나올 것 같아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니까 20대, 30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좀 대폭 늘리겠다. 이제 말하자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는 데는 대출 규제도 다소 좀 예외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조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예. 사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수도권의 이 20, 30대 젊은 층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학대, 사기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한주 여기 정책본부장이 네. 이제 상기 신도시는 안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20, 30대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좀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대신 상기 신도시의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속도를 내서 20, 30대에게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층의 제가 제자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네. 이게 전월세를 원하지 않아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원하지 않아요. 네. 젊은 세대도 이제는 아파트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신규 공급, 그러니까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를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르는 쪽만 위주로 짚어봤는데 지방은 어때요? 네, 그렇죠. 이게 온도차가 예. 심하고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5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오르는 데 반해서 예. 아직 지방은 오르지 않는다. 이걸 지역별 양극화라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거 주거 트렌드가 새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적별 양극화도 심하대요. 그러니까 소형보다는 서울은 중대형이 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일들이 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모든 원인은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극화 지수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결국은 이 새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이 많아요. 네. 지금 미분양 물량이 6만 7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악성 미분양이 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이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걸 새 정부도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분양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질 않아요. 다행히 서울과 수도권은 조금 팔리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가 좁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의 대책이 지금 나오는 걸 다시 지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방 같은 데 제일 심한 데가 대구 경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은 준공을 했는데도 네. 사람이 입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준공 전 미분양 10,000호를 갖다가 정부가 LH가 좀 매입을 해서 네. 반값에 매입해서 이걸 다시 재분양하겠다 또는 공공임대로 돌리겠다 이런 대책이 있고요. 국토부가 3천억을 투입을 해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도 추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3천억 정도니까 뭐 적지 않은 건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그죠.
이런 좀 나서고 있고 10,0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또 분양가의 50%의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또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대책을 내놓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대책만으로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도 이런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이때도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네. 이때 썼던 정책이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해서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를 사게 만든다든지 예. 그다음에 취득세를 갖다가 50%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든지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나 이런 세제나 금융상의 획기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지방은 당장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거나 양극화가 좀 해소되기 어렵다. 이 새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환매 조건부로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도 있고 CR 리츠도 있고 리츠를 앵커 통해서 리츠도 매입하는 있고 것도 예, 뭐 방법은 갖가지 나오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 해결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잘 네. 해결이 안 되는데 보입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금력을 투입해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여러 가지가 이 서울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좀 따져보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우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은 미국인도 서울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인 수요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살 집이 없는데 네. 외국인이 돈 가지고 서울은 오를 거다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마치 주식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수요도 있지만 투기 수요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한 게 저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2년 거주 조건 하니까 지방에서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풀어버렸던 게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걸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네. TF팀에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6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많아지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새로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5억 이상한 이런 고가주택은 자기 돈이 아니면 대출을 또 억제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이 대책 내역에 있거든요. 저는 이런 대책들이 빠르게 나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서울은 너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가라앉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보면 어느 한쪽에 이런 규제가 나오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옆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어느 한쪽만 딱 이렇게 되면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대책을 편과 아울러서 공급 확대 정책. 아까 4기 신도시는 좀 무산이 된 게 아쉽다고 말했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인허가라든지 지금 PF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공사비 급등도 문제가 두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수요를 진작시키는 수요 진작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는 공급 확대 정책이 조만간 지금 방향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청사진만 제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의 재초안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이걸 국민의힘은 폐지하자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예전부터 이걸 반대해서 재건축 촉진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완화하겠다는 거고 예.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뭐 재정도 그렇고 예. 세금의 정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방향이나 이제는 액션 플랜이 실행 대책이 나올 때가 됐고 가급적 빠르게 나오는 게 서울의 시장 안정, 그다음에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정부의 AI 정책 수혜 기대감이 부진하던 두 기업의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은 살짝 상승세가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소버린 AI 구축에 주목하면서 두 기업이 보여줄 성과도 기대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AI 관련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지 또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께서도 네카오들 보고 있노라면 네. 사실상 이렇게 불장을 뿜는 게 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급등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물론 코스피 자체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제가 의문을 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그 안에서 시장 어떤 성과를 아웃퍼폼하는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좀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전반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생 안정 지원금 이런 부분에 인해서 좀 하반기 때 좀 경기가 완화되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인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영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소버린 AI, 그러니까 대선부터 이제 기대를 모아졌던 AI와 관련 투자가 대선 이후에 취임하자마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부처의 이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빠르게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런 가격적인 아니면 뭐 어떤 숫자, 그러니까 실적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좀 그런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주요 AI 공약 이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한국고의 소버린 AI 개발, GPU 확보, 데이터 센터 구축. 여기서 이제 소버린 AI라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소버린 AI라는 것은 AI 주권이라는 것을 네.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저는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약간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라인업을 구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투입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선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생산 라인업에 대해서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그런 역량을 가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커진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제일 주목받는 것은 생성형 AI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생성형 AI 기술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예.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자국들의 민간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관련해서 유의미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챗 GPT 같은 네. 그런 생성 AI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내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저조한
되면 결국에는 종국으로 갔을 때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AI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부터 이에 대한 좀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문수 당시 이제 후보도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 네. 관련해서 소버린 AI라고 하면 결국에는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제 인프라죠. 네. 인프라를 갖추고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모델들 얼마만큼 더 유의미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또 데이터 얼마만큼 데이터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버린 AI 구축과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첨예한 관심이 누가 그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인가인 네. 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네이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물론 하이퍼클로버 X 무료로 공개하면서 다운로드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일단 정부의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그러게요. 수석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인가 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정우 수석께서 네이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수석으로 이제 취임되기 전부터 사실 국내에서 소버린 AI 이제 사업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땐 그것도 사실 네이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 소버린 AI의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갖춰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인력들, 뭐 플랫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에서 준비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이제 갖추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해오고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던 기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실 네이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정부 주요 정책에 앉는 부분, 이제 요직에 앉는 부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인재들이 많이 차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AI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버린 AI로 해서 시장이 커진 경우에는 많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네이버의 최근 주가도 많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생성형 AI에서 많이 뒤처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좀 네이버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성형 AI 많이 쓰는 어플이 챗 GPT, 네. 그다음에 뭐 에이닷, 퍼플렉시티도 있고. 퍼플렉시티. 뭐요? 예. 퍼플렉시티. 그건 뭐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네. 조금 더 실시간 검색이 되고 맞습니다. 아, 출처가 그래요? 명확한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쓰는데 쓰시는 분들마다 목적이 다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좀 더 정보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 정보를 찾기 위해서 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개발자라고 했을 때 좀 개발 코딩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묻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학습을 잘 하느냐 어떻게 AI 모델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쓰시는 분들마다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요? 성능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챗GPT겠지만 네, 전 저기서 딱 저렇게 두 개 쓰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갈아탔습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챗GPT에서 퍼플렉시티. 아, 지금 갈아탔어요? 네, 네. 더 좋아요? 아니 실시간 검색이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더 실시간 좋을 수 검색? 있죠. 예. 아,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말씀해주신 거를 좀 이어서 얹어서 좀 말씀을 네네. 드리자라고 하면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최근 올라온 정보들에 자료가 대해서는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네, 최근 날짜 그러면 그다음부터 날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버린 AI 요소 중에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데이터,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학습을 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퍼플렉시티가 좀 더 우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챗GPT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것도 이제 유료형이 있는 거예요. 무료로 있죠. 좀 서비스도 무료도 되고 있고. 자세한 건 제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좀 저도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 개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자, 그럼 여기서 네이버는 그냥 어느 정도 포지셔닝까지 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왜냐면 전 네이버 하면은 요즘에 검색보다는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 이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예, 저도요. 그래서 사실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네이버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 지금 올해 연초 이후에 최근에 주가 반등 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안 좋았고 부진했고 그러한 원인들 중 하나가 결국에는 성장주이지만 성장성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 것인가가
좀 퀘스천 마크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AI 생성형 AI 서비스 주권마저 이제 해외 기업으로 좀 뺏길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작용을 했던 것이고 지금 연초까지만 해도 그 우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네이버가 자사의 하이퍼클로버 X 모델을 기반의 서비스를 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서비스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학습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냈을 경우에는 성과가 기대될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살펴봤고 카카오 얘기도 잠깐 해보긴 할 텐데 요즘 주식 시장 보면 카카오가 오르는 이유가 AI보다는 스테이블코인 쪽에 무게감이 더 있지 않을까 예. 싶긴 한데 그래도 역시 잘 나가고 있으니 카카오의 AI 관련된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이버의 AI 전략과 카카오 AI 전략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온 서비스 AI라고 해서 기존에는 어떤 AI 서비스 자체만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자사의 어떤 그런 사업의 AI 영향을 접목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이렇게 지면에 노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용자의 맞춤형으로. 맞춤형 광고 예. 그리고 광고를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커머스 쪽에서도 맞춤형 그런 상품들을 가격 순으로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용자들의 맞춤형으로 하는 서비스에 네. AI를 접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는 좀 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자사가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외부 이제 오픈된 이제 소스에 협력을 해서 오픈 소스와 협력을 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픈 AI와 협력을 그렇죠.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AI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버린 AI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긋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내부적인 자사에 맞는 AI 서비스를 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과는 어긋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협업을 통해서 자사의 서비스를 냈을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AI 서비스로 생각은 두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네이버와는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지금 최근에 주가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예. 스테이블 사실 네이버 페이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도 그렇고 처음 이런 플랫폼에 금융이 접목됐을 때 많은 시장의 관심들을 받았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이게 시중은행들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좀 한계점이 명확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좀 주가는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도입하는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좀 인정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기에 또 굉장히 좀 발맞춰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플랫폼에 금융이 좀 접목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야 이야기하기로 치면 또 앞으로 20분 걸릴 테니까 그거는 잠시 차치하고서라도 네.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했던 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버린 AI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자 기조인데 여기서 오픈 AI 물론 좋죠. 근데 약간 그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랑 카나나라고 잠깐 나가긴 네, 했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신저가 있는데 이걸 안 쓰고 별도의 앱을 또 깔아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이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도 그 사람도 카나다가 깔려 있어야 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나나가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나나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제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AI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출시는 됐지만 결국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메리트도 부족했을 뿐더러 접근성도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그러면 왜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하반기에 있을 오픈 AI와의 협업해서 나오는 서비스를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론칭 정도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되는 건가요? 카카오톡의 편입을 바로 시키기에는 실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용자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반기 때 나오는 오픈 AI와의 그런 협업된 서비스가 카카오톡으로 출시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서비스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MAU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접근성이 보장됐을 때 새로운 탭으로 출시가 되면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를 해요. 예를 들면 많이 좀 시장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엔 챗 GPT 잘 나와봤자 챗 GPT 서비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아니면 챗 GPT보다 좀 더 안 나오 퀄리티가 그렇죠.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네. 지적할 수 있는데 사실 전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챗 GPT에 꼭 어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에 뭐 세 번째 탭이든 네 번째 탭이든 신설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좀 더 오픈 AI와 협업된 주는 유의미한 컨텐츠가 나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카나나 말씀 주셨으니까 왜 우리 인스타 유저들 본 스레드 많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엔 스레드로 넘어갈 때는 유의미한 어떤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대화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카나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카나나의 대화방을 만들 유인이 필요한데 그 컨텐츠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컨텐츠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네. 그 접근성도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아,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짚어드린 그런 이슈들이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굳이 꼽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민생 지원금이 많이 풀렸을 때 경기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뭐 광고나 커머스 쪽에서의 좀 부분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언정 네. 그 부분도 결국에는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기대치에 뭐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내는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커머스 쪽에서 플러스 스토어를 결국에는 따로 출시를 하고 플러스 스토어의 테이크 레이스를 그러니까 수수료율을 판매자 수수료를 높였을 때 그 이익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반영이 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랑 커머스 쪽에서의 좀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컨텐츠 쪽 예를 들면 엔터 쪽이라든지 게임 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뉴스니까 이것도 해석 차원에서 네. 정부의 그 GPU 만장 운영 네. 선정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었는데 여기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있고 쿠팡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래갈래 매력들을 좀 어필을 할 텐데 앞으로의 양상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차원에서 보실 때 좀 더 인프라 관련해서 예를 들면 GPU 구매라든지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뉴스들은 상대적으로 네이버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뉴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플랫폼 사업들 전반적으로 AI 붐이 불기 시작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이점을 누릴 수는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네이버 쪽을 선호 있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지금 퍼플렉시티 앱 깔아봤어요. 깔아서 챗 GPT랑 차이점이 뭔지도 알아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MBTI로 비유를 하자면 퍼플렉시티가 대문자 T고 네. 그다음에 챗 GPT는 F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사 스타일로 네. 최신 정보를 해주는 게 퍼플렉시티.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 유료 구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무료 서비스들을 이제 옮기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아무래도 뭐 퀄리티 차이는 있겠지만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보면서 최근엔 이게 더 퀄리티가 많이 좋더라 약간 이러면서 본인만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찾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상 굉장히 좋았는데 미증시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일단 뭐 사실 어제도 보면은 간밤에도 보면은 좀 바짝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컸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변동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 시장 변동성이 7천 계약 이상 났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당연히 외국인들도 공매도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긴 힘들겠지만 이런 선물 시장의 변동성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좀 더 면밀히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높아심에 한번 얹어드립니다. 아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예,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